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터빈 엔진 개통, 윤활 개통입니다. 9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각 개통은 거의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개통 끝나고 나면 일부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만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수업을 마무리 짓고 그 항공산업기사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6월 10 며칠이라 보죠. 13일 시사일 가능하면 빨리 끝내서 그걸 하고 안되면 그 이후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활개통입니다. 윤활개통의 목적을 보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적은 움직이는 물체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체의 윤활제는 접촉이 일어나는 표면과 표면을 분리시켜서 금속과 금속의 접촉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유막이 유지되는 한 마찰은 윤활제 자체의 유체 마찰로 대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막을 형성해 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엔진 윤활유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 자,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마찰과 마모는 최소로 유지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엔진 구동 부분의 마찰 없애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소비되고 불필요한 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작동하고 있는 엔진에서 마찰의 감소는 전반적인 엔진 출력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마찰이 생기면 엔진 출력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 감소를 없애고 출력 증가를 하기 위해서 또한 엔진의 마찰과 마모를 최소로 해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마찰의 정의를 보면 마찰에 대해서 뭐냐, 영어로 프릭션입니다. 프릭션. 한 물체 또는 혹은 표면이 다른 물체, 표면과에 비비면서 접촉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 또는 다른 물체가 표면과에 비비면서 접촉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한 표면이 다른 표면 위에서 미끄러지게 될 때 미끄러운 마찰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 평베링의 작동 중에 발생하는 것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또 다른 종류는 구름 마찰이 있고 문지름 마찰이 있습니다. 구름 마찰은 롤링 프릭션이라고 하는데, 볼 베어링이나 롤러 베어링과 같이 굴러가는, 롤러 또는 구체가 굴러가는 표면에서 움직일 때 발생되는 게 뭐다? 구름 마찰이다. 그 다음에 문지름 마찰은 기어 이빨 사이들 이런 데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 있죠. 기어들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반대편에는 이런 식으로 물려 있어서 요 기아 이빨 살들이 물리면서 요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종류의 마찰에서는 압력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기어에서 가해지는 하중은 최대가 돼서 윤활유는 또 하중도 견뎌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윤활유의 작용을 보면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내기 딱 좋죠. 윤활유 작용, 완충 작용. 윤활작용은 마찰을 줄여주는 작용이죠. 가장 큰 목적이고, 또 하나 냉각작용도 있고, 실린더 병의 열을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밀봉작용, 방청작용, 부식 방지하는 요 5가지 기능을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시험 문제 낼 거거든요. 아시겠죠? 저뿐만 아니라 항공산업기사도 가끔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쓰거나 아니면 필타코사 때 요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5가지는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 윤활유 종류는 특성을 보면 합성유입니다. 합성유는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서 윤활유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고도에서 증발을 막아주는 휘발성도 갖고, 낮은 휘발성도 갖고, 그 다음에 좋은 윤활이 되도록 거품 발생을 억제하는 거품 방지대가 첨가되어 있어야 되고, 높은 점도지수, 높은 인하점, 낮은 유동점, 우수한 응징력, 우수한 점착 성질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항공 장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작동류, 유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유압류, 작동류. 여기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 유압류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때 설명드렸듯이 천연유나 뭐 광섬유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 합성이 더 특성이 좋다. 왜? 그 사용되는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활유 종류를 보면 I형과 1형과 2형이 있는데 밀 스탠다드 L7808 그 다음 밀 스탠다드 L23699 요 표준이 있습니다. 요걸 맞춰서 쓰면 사용하면 돼요. 근데 얘하고 섞어도 안되고, 그 다음에 장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만 있지 않겠죠. 그럼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이 스탠다드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A라는 회사 거랑 B라는 회사 거랑 같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섞어서도 안 되고, 똑같은 것도 같은 회사가 아니면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항상 같은 회사 거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킬 디에스테르 성분화, 그 다음에 점성점도 매우 낮고 초창기 터빈 엔진 사용됐던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폴리에스테르 성분 해서 5cm 스토크 점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윤활 계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듯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습식. 그러면 다른 거는 뭐가 되겠어요? 건식 됩니다. 그럼 습식과 건식의 큰 차이는 뭐냐? 윤활유를 보관하는 윤활유 저장통, 윤활 탱크가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습식은 윤활유 탱크가 없고 건식은 윤활유 탱크가 있는 거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습식 윤활유 계통은 초창기 엔진에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윤활유 탱크가 있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도 윤활유 정자동 탱크가 없고 베어링 썸프나 기어박스에 윤활유가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기어박스에 윤활유가 엄청 많이 고여 있겠죠. 엔진 전체적으로, 케이싱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스플래시나 스프레이 방식에서 윤활내는 방식이다. 썸프 내부에 있는 베어링과 구동 기어들은 스플래시 장치에서 윤활되고, 나머지 윤활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어 펌프를 이용해서 윤활 제트로 보내져서 윤활이 된다. 힘을 보면 자, 구형 엔진, 요즘은 이제 원심형 엔진 거의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심형 엔진이니까 구형 엔진은 습식 계통이 나옵니다. 자, 시작이 어디겠어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여기 오일량 게이지가 있는 거 봐서는 오일량이 여기 있겠죠. 여기 펌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펌프를 통해서 윤활유 구동기어 펌프 있죠. 펌프 구동기어가 있죠.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구동이 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간다? 가압된 오일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디서 메인 오일 필터에서 필터링을 거치고, 일단 첫 번째 필터 거쳐야 되죠. 거치고 나면 자, 요쪽에서 구동축으로 들어갑니다. 구동축까지 들어가고 또 쭉 돌아서 어디로 또 이쪽으로 돌아서 또 옆에 있는 베어링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각각에 들어갈 때는 최종 필터들이 다 있겠죠. 그 다음 돌아서 이쪽 터빈 축에 또 들어가고 터빈 입구까지, 터빈 베어링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각에 다 오일이 들어가서 작동이 되고 나서, 가압된 오일이 작동되고 들어가서 작동되고 나면 이 초록색 계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계통을 썸프, 스캐빈지, 배유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이는 꼴을 썸프라고 하고 배유, 스캐빈지가 배유입니다. 여기 스캐빈지 펌프가 작동이 되면서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목이 잠시 잠겼는데 일단 그림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건식입니다. 건식은 별도의 윤활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엔진 오일을 공급한 다음에 다시 탱크로 돌아오면 저장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활유를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 연료나 공기를 이용하여 윤활유 온도를 적기에 조절할 수도 있다. 윤활유 냉각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냉각을 해준다? 연료나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을 해줍니다. 이제 뒤에 냉각기가 나옵니다. 요 문제도 가끔 나와요. 윤활유를 냉각하는 방법은 매체가 뭐가 있냐? 연료나 공기입니다. 그럼 연료가 왜 낮아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연료의 온도가 당연히 낮겠죠.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말고. 자, 별도 윤활유 오일 쿨러가 있을 때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활유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윤활유 계통은 탱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배유 계통이 있고, 윤활유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누설을 방지하고 공급과 배유를 원활하게 해주는 브리더 계통이 별도로 있다.
구성은 윤활유 탱크, 가압 배유 펌프, 압력 릴리프 밸브, 윤활유 필터, 제트, 냉각기, 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건식 윤활 계통은 자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가 오일 탱크죠. 자 오일 탱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나오면서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나오면서 윤활 펌프, 스키즈빈 펌프 또는 오일 펌프 다 있죠. 오일 펌프를 통해서 가압이 됩니다. 그럼 가압된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 필터를 거치겠죠, 당연히. 자, 필터를 거치고 나면 다시 쭉 거쳐 지나가는데 공기, 오일, 열 교환기가 있어서 오일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 낮춰주면 공급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높다. 그러면 연료, 오일, 냉각기를 거쳐서 오일을 연료로 냉각을 시켜준 다음에 이 오일 쿨러라고 합니다. 거쳐서 압력 조절 오리피스를 통해서 각종 최종 필터를 거쳐서 메인 베어링, 그러니까 각 계통에 공급이 됩니다. 이때 압력 조절이 필요해서 너무 높다 그러면 다시 오일 탱크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펌프 거친 다음에 들어가는데 오일 계통의 압력이 너무 높아. 그래서 지나치게 계통에 손상을 가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여기서 다시 오일 탱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요때 여기 이제 마지막에 베어링을 쓰고 나서 불필요한 것은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서 오일 분리더기에 있어서 오일 분리시켜줘서 오일만 집어넣고 공기나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에어 브리더 역할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어링에 작동되고 나면 다시 자 돌아와서 펌프를 거쳐서 돌아간다. 여기서 사용되는 펌프는 스케일빈지 펌프가 됩니다. 그래서 펌프가 두 개가 있는데 뭐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같은 작동을 해서 분리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들어오면 된다. 이게 건식 윤활유 계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윤활유 탱크는 보통 뭘로 만든다? 알루미늄 합금 또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고 윤활유의 양을 지상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도 보유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외부에서 얼마나 양이 있는지 알아야죠. 참고로 전투기들은 그렇게 윤활유를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민항기 보잉 737, 747, 뭐 에어버스 같은 것들은 엔진 오일을 많이 좀 먹습니다. 그래서 소모를 해요. 그래서 비행을 한번 하고 나면 일정량을 공급을 또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윤활유 주입구에 오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탱크에. 윤활유 규격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탱크의 용량은 10% 또는 0.5갈런 정도의 팽창 공간을 가져야 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엔진에 다 윤활시키고 돌아오면 얘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팽창이 돼 있는 약간의 팽창은 돼 있겠죠. 많이 팽창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여유 공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비행 고도나 자세에 관계없이 일정량을 윤활유 펌프에서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품 현상을 막아주기 위한 탱크 상부에 여합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는 게 윤활유 탱크입니다. 자, 그래서 탱크 배출시키는 거, 여기가 오일이 들어가는 곳이고 배유 있고 오일 탱크 드레인 아래쪽이 보통 있어서 먼저 이물질이나 물 같은 건 뒤로 밑으로 빼주는 겁니다. 오일보다는 물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기들끼리 섞이지 않고 분리가 되면서 물이 아래쪽으로 고이게 됩니다. 그럼 밑에 배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일이 뺄 때는 이쪽 배유 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출 공기통을 통해서 위쪽으로 공기가 모이면 이쪽으로 릴리프 밸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주는 이런 형태다. 실제 여러분들 J85 우리 F5 엔진의 오일 계통 탱크를 보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비슷합니다. 자, 윤활유 펌프는 윤활이 필요한 엔진 부품에 일정한 압력으로 윤활유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공급하고 다시 또 되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윤활유 펌프, 스캐빈지 펌프 이렇게 했죠. 스캐빈지 펌프가 배유 펌프입니다. 배유 펌프는 가압 펌프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용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개통 안으로 흡입된 공기나 높아진 윤활유의 온도에서 생긴 증가된 부피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 2배 이상의 용량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펌프가 매 회전마다 일정량의 윤활유를 내보내므로 정량적 형식이라고 하며
자체 윤활유 방식을 사용한다. 별도로 엔진 오일에 사용되는 윤활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윤활유를 쓴다는 거죠. 종류는 베인형, 제로터형, 기어형 등이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요 펌프의 종류 모양입니다. 자, 이 펌프는 이런 형태의 세 가지 펌프는 우리 작동유 펌프에서도 사용되는 모양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기어형, 베인형, 제로터형. 자, 보시면 기어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입구 쪽으로 오일이 들어가면 오일이 들어가서 바로 이쪽으로 이 출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쪽에 압력이 걸리면서 각각의 계통이 지나가면서 압력이 걸려서 이쪽으로 출구로 나가게 되는, 걸린 가압이 된 엔진 오일이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너무 높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서 이 체크 밸브, 볼을 스프링과 볼이 연결돼서 막혀 있다가 얘가 이쪽보다 압력이 얘가 높을 수 있잖아요. 더 높을 수 있죠. 지나치게 높다 그러면 얘를 돌아와서 밀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높다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기어형이다. 그 다음에 베인형은 뭐냐? 베인형은 입구형으로 들어오고 또 출구로 나오는 건 똑같은데, 자 보시면 요 날개같이 칼날같이 생긴 게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요게 요쪽으로 이제 이렇게 접히고 여기 접히면 다시 얘가 여기 접히고, 그러면 사이에 있던 게 얘가 여기 있던 게 요쪽으로 오면서 접히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다?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럼 또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얘가 또 밀면서 또 압력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밀고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베인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로터, 지로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기어 틀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죠. 근데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6개가 아니라 5개 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회전하면서 빈 공간에 얘가 다음 각 밀고 들어가서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형태가 제로터 형태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게 세 가지 펌프고, 그 다음에 윤활유 여각입니다. 터빈 엔진은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윤활유의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베어링이 빠르게 손상되고 심각한 엔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각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양은 카트리지형이 있고 스크린형이 있다. 두 가지. 필터로 들어간 윤활유는 필터 입구로 유입돼서 필터 카트리지 주위에 카트리지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면서 여과돼서 필터 축구로 빠져나오게 된다. 모든 필터는 우리 앞에서 설명 계속 나오지만 바이패스 밸브를 필터 내부에 설치하거나 필터와 병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터는 매우 추운 날의 시동 시에는 윤활유 점성이 증가되거나 필터가 막혔을 때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 말 그대로 뭐냐면 바이패스예요. 우회로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필터가 막히면, 필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엔진 오일이 필터가 막혀서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필터가 막혔을 때나 점성이 너무 많아서 필터가 잘 못 흐를 때 필터를 안 거치고 그냥 바이패스해서 엔진에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바이패스 밸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드레인 플러그는 필터 맨 아래쪽에 걸러진 불순물이라든가 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드레인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모양은 이게 드레인 플러그가 있고, 아래쪽으로 필러 엘리먼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필터 릴레이 플러그에 아까 얘기했듯이 있고, 여기 보면 금속 망같이 필터들이 여러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쳐서 나가게끔. 그리고 보시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엔진 오일 통로하는 통로 관사에 탁 끼울 수 있게끔 이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크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냉각기. 아까 우리 윤활유를 냉각하는 게 뭐하고 뭐였죠? 공기와 연료가 있었죠. 오일쿨러는 연료 윤활유 냉각기를 보면 냉각기 내부에 아주 많은 튜브 속으로 연료가 흐르게 되어 있고, 튜브와 튜브 사이의 공간으로 윤활유가 흐르면서 연료와 윤활유가 열교환을 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활유 온도가 낮을 때는 온도 조절 밸브가 수축해서 바이패스가 열리고,
윤활유는 냉각기를 곧바로 통과해서 윤활유로 출구를 흐릅니다. 그러니까 윤활유가 낮은 상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바로 흐르게 통과해서 윤활유 출구로 가게 돼 있고, 온도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온도 조절 밸브가 팽창하면서 바이패스 밸브가 닫히게 되면, 아까 바이패스 밸브는 통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닫히면 윤활유는 연료 튜브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냉각이 된다. 자, 그래서 네,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기 윤활유 냉각기입니다. 그래서 냉각기 내부에 윤활유 튜브를 이렇게 지나가게끔 튜브를 설치해 놓고 튜브 사이에 찬 공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윤활유를 냉각시키는 겁니다. 냉각기 앞부분에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찬 공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윤활유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연료 윤활유 냉각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윤활유 오일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관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연료를 요 사이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일은 이 관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감싸서 흐르게끔 해주고, 다시 끝나고 나면 냉각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형태고, 여기는 찬 연료가 지나가기 때문에, 차가운 연료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오일을 서로 열 교환을 하면서 오일이 냉각이 되는 그런 형태다. 여기서 온도 조절 밸브까지 같이 여기가 정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마지막입니다. 윤활교통 구성품 중에 자석 칩 검출기, 그래서 마그네틱 칩 디텍터입니다. 자, 마그네틱 칩 디텍터는 왜 있냐면, 그 대부분의 배유 계통하고 윤활유 탱크 계통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윤활유 속에 있는 금속 입자나 파편, 칩 등을 가려내기 위해서 장착됩니다. 왜냐하면 기어라든가 구동 펌프 이런 것들에서 금속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면 금속 파편이나 입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작은 입자들이. 그러면 그런 걸 걸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걸러내냐? 필터링도 하지만 필터링해서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필터 지나고 나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자주 검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베어링이나 손상, 구동기어 손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설정해 줘서 몇 시간마다 점검을 해주고, 근데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주 작은 입자나 금속 가루들이 정상적인 마감을 할 수 있지만, 금속 파편이나 부스러기 등은 내부에 심각한 도장을 발생했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석으로 검출합니다.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윤활유가 지나갈 때 여기에 칩 검출기를 여기 꼽아 놓습니다. 칩 검출기 아래쪽이든 뭐 오일탱크 쪽 위쪽이든 여러 군데, 보통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장착을 합니다. 그럼 요 칩 검출기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는 자석, 여기도 자석. 근데 이렇게 검은 띠가 두 개가 있죠. 요거는 비자성체입니다. 그냥 부도체죠, 부도체.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윤활유가 지나갈 때 금속이라든가 이런 게 검출이 안 되면 상관없이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신호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다란 게 이렇게 하나 걸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부도체 사이에 있으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됐다가, 얘는 도체인데 금속 선상에 도체와 도체가 있기 때문에 부도체가 사이에 있어서 연결 안 됐다가 이 금속 빨간 게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석으로 붙여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체처럼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속적으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칩 디텍터가 지금 칩 검출, 마그네틱 칩 디텍터에 뭐가 이상하게 붙었다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조종사든 정비사든 요걸 보고 문제가 있구나, 오일계통에 어떤 칩이 검출됐다. 그래서 검출해보고 요거는 점검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있는데 각 티어마다 기준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럼 기준치보다는 작아, 숫자도 적고 사이즈도 작다. 그럴 때는 필터링을 한번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나서 비행을 띄우는데, 기준치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엔진 오일을 전체 싹 다 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일 플러싱을 해서 깨끗한 오일을 새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리터 안 들어가니까. 어쨌든 엔진에 칩 검출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엔진 오일을 공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HH60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상 퍼즈번이라는 것이 있어요. 퓨즈번 같이 퍼즈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번이 뭐예요 여러분들? 태우다잖아요. 자, 일정 기준치 이하가 되면 기준치보다는 적지만 검출이 됐어. 근데 점검하고 힘들고 외제 나가서 비행을 해야 돼. 그럴 때는 퍼즈번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 지가 타버립니다. 태워버리는 기능도 있다. 퍼즈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자사축 대응을 한다. 가스터빈 엔진의 자석식 검출기까지 배워왔습니다. 윤활계통입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봅시다.